반갑습니다. 사실 연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 시간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반 연구와 좀 다르게 보통 이제 한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는데, 이번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수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그걸 이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제가 전공하는 목회 상담 일반 연구와는 조금 달랐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단 가르치는 사람의 관점이 있지만 역시 듣는 학생들의 관점, 학생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반영될 때에 정말 더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그런 수업, 그래서 교수만 자기 충족하는 수업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어서 힘은 들었지만, 힘이 들은 이유는 이제 설문지를 만들고 분석하고 그런 과정에 힘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감사했던 거는 우리 장신 교수 학습개발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는지,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설문지를 분석하는 과정, 또 오늘 PPT까지도 사실은 다 이렇게, 물론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너무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제가 발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오프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쓴 글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뼈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격 연구인가? 이 과목의 명칭이 상담과 자기성품 이해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장신대 개설되어 있는 MDiv 과정의 목회 상담 과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수업이고요. 이번에도 한 68명 정도 선택인데 들었고, 그 전에 이제 오균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가르치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학생들이 이제 성서 신학이나 일종의 어떤 중요한 이론 신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천 신학적인 관심, 특별히 이제 교회 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 동기의 목적을 제가 봤을 때, 결국 우리 시대는 목회자의 권위만으로 목회하는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목회자된 기대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전인적이고 건강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역시 설교가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특성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목회자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성, 성품, 또 거기서 표현되는 인격,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아빠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냐고 저한테 이야기 자꾸 해요. 뭐가 틀렸는데 그러면 잘못을 시인하지 않지 않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자기 틀렸다는 걸 인정을 못 하는데, 이제 자기 성품에 대한 이런 수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격적인 기질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사실 수업 이후에 나중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반성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바뀌진 않겠죠. 최소한 이제 그런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고요. 또 자기의 성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이제 제가 소그룹은 하지는 못했고요. 강의실 구조상 옆에 있는 동료들과 검사한 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제 몇 시간 가졌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성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 들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참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은 교회 현장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못 판단하기 쉽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진대원 마치고 바로 목회 현장 갔을 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밤에 잘 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 정신분열,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고 결국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부적응적인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수업에서 좀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팅은 신대원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수업이었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제가 가지고 출발했고요. 제가 이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조금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 책, 나중에 여러분 그 제가 쓴 글을 보면 실라버스에 그 참고 문헌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맨 첫 번째 있는 그 책을 주로 제가 참고했고요. 거기에 8가지의 성격 이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성격 이론을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 교수님과 나누고 싶은데 그런 시간은 안 되고 제목만 말하면 그 특성적 관점, 여러분 책 115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성적 관점, 동기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정신분석적 관점, 심리사회적 관점, 사회학습적 관점, 인본주의 현상학적 관점, 그리고 인지적 관점, 이렇게 8가지 성격 이론을 제가 수업하면서 몇 시간 이제 강의를 1시간 정도, 사실 1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중요한 줄거리를 중심으로 학생들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가능하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둔 성격 검사를 간편하게 이제 그 자료를 가져와서 했어요. 하게 하고 그 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살펴보고 그 내용을 옆에 있는 그 동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약간 실천적인 또 역량 개발적인 측면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간단한 검사니까 그게 사실은 그 본인의 모든 성격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국민된 성격 검사를 3개 정도를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MBTI, 그다음에 16PF라는 것은 16 Personality Factors라고 되어 있어서요. 캐텔이 이제 심리학 캐텔이 개발한 16가지 성격 요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 16가지 정도로 쭉 한 건데 우리 학생생활 상담소에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 요즘 교회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애니어그램.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해보셨을까 생각하는데 애니어그램 그 3가지. 제가 이제 MBTI 또는 16PF. 왜냐하면 MBTI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신 분들은 좀 빼고 16PF를 하게 되고 애니어그램을 하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과제로 이제 분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조금 본인의 성격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주요 인물을 어떻게 좀 성격 유형별로 좀 연구해보자. 흥미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업에서 다루고, 이것도 이제 기말 과제로 본인이 선택한, 그래서 학생들 보니까 베드로 선택한 사람. 꼭 어떤 경향에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요. 베드로, 닮은 사람 베드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요셉도 선택하고, 다양하게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비교도 하고 했더라고요. 세 번째는 성격 이론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모델을 이것도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제 기말 과제 옵션 중에 제가 4가지 옵션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럼 이번 학기 배운 이 이론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라 해서 학생들 중에 이제 그걸 선택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목회 현장의 부적응적인 인격 장애 유형을 이해하고 돌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2시간에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구를 했고 연구 방법은 무엇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양적인 연구 방법과 질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양적인 연구 방법을 위해서 저는 설문조사를 채택했고요. 질적 연구 방법을 위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선택했습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양적 연구 방법론은 수치가 있어서 식별이 간편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구체적인 어떤 학생들의 목소리, 스토리, 그래서 그걸 이제 thick description이라고 짙은 진술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느낀 것들을 조금 자기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양적인 것과 함께 질적인 걸 함께 좀 같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트 5점 척도형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걸 24개 문항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우리 학습 교육개발원에서 신뢰도 검증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SPSS 18을 사용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제가 이제 반구조화된 질문, 이 뜻은 뭐냐 하면 질문을 가지고 가되 그 학생들의 상황을 봐서 조금 플렉서블하게 질문을 하는 형태로 한 2시간 정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고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질적인 연구는 가능하면 이제 모든 수치가 나오니까 그 어떤 그 교수 연구자의 의견이 차단되지만 사실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말하지 않고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객관성이 보장되지는 못할 거예요. 힘의 균형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로 이렇게 질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들은 이렇게 되고요. 좀 남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1학년들이 좀 많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68명이었는데 이제 그 설문조사는 그중에 48명이 참여했습니다. 객관식 문항 24개, 그 다음 주관식 문항 6개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제가 쓴 글에 어떤 질문인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천적 역량 개발을 위한 수업의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그 성격에 대한 실천적 적용 과제 부분이 평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MBTI, 그 다음에 다요인 검사, 애니어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 본인들이 직접 측정을 이제 상담실 가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한 내용, 그런 부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반면에 조금 낮게 나온 거는 목회적인 적용 부분. 자,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수업을 다 끝내면서 조금 반성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목회적인 적용에 더 효과적일까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 이해 부분이 역시 타인의 성격 이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렇겠죠? 자기에 대한 이해 부분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격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게 되었지만 어떻게 돌볼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이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은 어떤 목회 상담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업이니까 어떤 식으로 돌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지만 여전히 좀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자로서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또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여학생들은 사실 여학생 더 지적인 학생들이 많은데 수줍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보다는 조금 더 유의한 이제 역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됐고요. 성격 이론을 제가 8가지 말했을 때 평균이 4.02, 4.02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점 만점에 4점이면 80% 정도면 뭐 아주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용한 이론은 심리 사회 이론적 관점.
인간의 관계성 안에서 사람이 자기 성격을 형성하는 에릭 에릭슨이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 가장 유용하다. 그 다음에 동기적 관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어떤 유친 욕구, 권력 욕구, 그런 욕구들이 사실은 중요한 성격을 형성한다. 그런 동기적 관점이 그 다음이고, 자아실현적 관점, 제일 낮은 게 역시 생물학적 관점.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역량. 근데 이제 학생들의 이제 실은 그 주관적인 기술을 또 읽어보니까 이 부분도 도움받은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성별과 학년은 남학생이 역시 여기서도 더 유용했다고 분석했고요. 학년 3학년입니다. 즉 한번 이렇게 수업 만족도 분석은 좀 보시면,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역시 자신의 성격 이해 부분, 또 감사하게도 수업 추천을 많이 하겠다, 그런 부분이 높았고요. 반면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이 두 부분, 돌봄 영역이라든 타인 성격 이해 부분은 좀 만족도가 좀 낮았던 부분입니다. 3학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안보다 저는 이제 기억하기를, 생각하기를 이제 졸업하고 나가야 되니까 더 심각하게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관식의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의 그 목소리를 제 글에 많이 표현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의 유익성 분석 3가지. 자기 이해에 유익했다, 목회에 도움이 되고 적용이 가능했다, 타인에 유익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다, 그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행동 이면의 배경, 동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참 이 수업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타인을 지금보다 좀 다른 시각으로, 차이일 뿐이지 틀림이 아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이면의 동기, 원인을 알게 되니까 좀 더 여유롭게 되었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분쟁과 갈등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어떻게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참여자 2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교회 내에서 분쟁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성격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부분도 이런 치유적인 관점, 관계 개선,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참여자 이야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고요. 그럼 다른 과목과 어떤 차별이 있느냐? 이 부분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좀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한 4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비판적인 반응,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깊이 있는 토론이 좀 힘들었다. 그 다음에 교실이 이제 509호였는데요. 이렇게 계단식 강의실이니까 이렇게 대화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환경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학생들에게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심리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소수 의견으로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는 제가 이야기 길게 할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결과를 4가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 수업 내용, 참여, 수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제 글에 실어놨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결국 실천적 역량 개발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됐고요. 결국은 저는 모든 신학이 실천 신학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바탕을 둔 학문이 될 때 살아있는 학문이 된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런 실천지향적인 수업을 통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 나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을 이해하고 그것이 목회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평가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문장 만들고 뭐 설문지 만들고 하는 거 힘들었지만, 가능하면 모든 수업에 이 정도의 어떤 시간과 노력은 힘들겠지만 이런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수렴하는 것이 교수로서 좀 더 학생들과 눈높이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실천적인 부분, 제가 실천신학 전공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것이 단지 어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목회 현장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이 수업이 갖고 있는 좀 학생들이 좀 비판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음에 이 수업을 다시 개설한다면 좀 더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